네, 안녕하세요. 책투더 정책입니다. 오늘은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책이라면은 좀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정책이라면은 뭔가 좀 딱딱하고 좀 무겁고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선 정책이란 것을 이제 좀 사전적 의미로 가져왔을 때요.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결정된 행동 방침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삶을 진전시키고 있죠. 이것들은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그들의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앞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책이나 수단을 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정책은 꼭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와 민간 기업도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 일반 정책은 이제 공공정책을 많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민간 단체와 기업들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코리아 페스티벌을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참여해갖고 그 특정한 기간에 기업들의 본인들만의 상품들을 많이 디스카운트, 할인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기업들은 자사의 이제 상품들을 홍보하고 홍보를 촉진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시키고 또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프로모션, 할인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CGV에서 영화관에서 30% 영화값을 할인해 준다거나 어느 놀이공원에서 자유용권을 할인해 준다거나 호텔에서 숙박권을 50% 할인하는 쿠폰을 준다거나 등등 이러한 이제 방침을 시행하는 것들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꼭 정부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 기업들도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단체들, 그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국민소통, 정책 브리핑, 국민시민구 등등 모든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제 정부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진행하는 정책들을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뭐 서울, 대전, 대구, 제주 등등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랑 함께 정책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간 기업들은 왜 정책을 시행할까라고 이제 보았을 때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기업들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이제 이윤 추구인데요.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합당한 가격에 본인들의 상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의 자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었던 그런 프로모션, 할인 혜택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랑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정부는 정책을 왜 추진하는가라고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가의 이미지 향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 23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 브랜드가 급격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많은 이제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안정성을 보고 또 우리나라의 또 긍정적인 방안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다양한 이제 것들을 이제 지원하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23위
20권 내에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국가는 존폐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존속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해서 퇴폐되지 않고 발전해야 됩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비책으로 또한 외국인 투자들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성장으로 많이 바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또한 이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외국 기업들이라든가 외국의 이제 어느 단체, 기관 그리고 정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해줘야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우리나라의 GDP가 발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책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많이 이제 설비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관광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 수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전이죠. 19년도 때는 외국인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이제 한 해 1,000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광 수지는 이제 우리나라 내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구의 평가와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잘 알고 있는 유엔이 있고요. 뭐 OECD, 또 피치, 코이카 이렇게 있는데 피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등급을 항상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A권대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라는 이제 국제개발을 원조해주는 우리나라의 대외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구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정과제를 이제 해외로부터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정책들을 잘 이행하고 수행을 해야 이제 대외기구들이 좋은 평가를 내고 또 이것이 지속되어야 투자가 더 촉진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각각 이제 부서를 만들어 놓고 뭐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은 성과로 국제사회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코이카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그 코이카가 영국의 원조 투명성 글로벌 캠페인 기관인 PWYF Publish What You Fund가 발표한 이제 22년도 원조 투명성 지수 이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제 원조를 잘 하고 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이제 많은 이제 투자들이 우리나라부터 들어올 테고 우리나라가 국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관들은 각각 부서마다 좋은 정책들을 놓고 시행을 해야 되고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분주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정책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회 제공, 공평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들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고 또 혹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등등 다양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받을 필요가 있고요.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기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차별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기업들이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책자금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정책자금들이 각각 지역마다 균등하게 이제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제 정책 자금들을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 내에서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에서는 이제 고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혜택을 통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인이 되면서 많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재사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혜택을 통해서 다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도전 패키지라든가 그런 재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주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폐업을 했더라도 다시 이제 자생해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는 거죠. 기업 말고도 우리 국민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활 지원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낙담하지 않고 다시 사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요. 헌법에 따르면은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이 행복 추구권을 권리로서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보장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이제 국민을 위해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가와 국민이 이제 최상위법인 헌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헌법을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당연히 헌법을 수호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서 이제 계약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헌법에 관심을 갖고 헌법을 개정하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최상의 법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이 헌법에 의거하여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헌법이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개정 시도는 있었는데 그것들이 여론화되지 않았고 잘 움직이는 이제 경향이 떨어지다 보게 되니까 또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이제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것을 계속 이슈화 시켜갖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거 촉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계속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의 지금 용어들이 80년대 시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 또한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당연히 국민으로서부터 보장을 받아야 되고 또한 국민들이 이것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통해서 당연히 정책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국민에 맞게끔 받아야 되는 거죠.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헌법의 조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34조 1항에 따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4항을 보시면은 노인과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지만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매개체가 이 조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5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하고요. 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죠. 이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또한 그래서 쾌적 환경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것도 이 항목에 일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때였습니다. 2017년 때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국민투표를 붙이려고 해갖고
실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반수가 넘지 않았고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무산됐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좀 이렇게 많이 드러나야 되고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필요한 이제 안건에 따라서는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고요. 모든 국민은 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왜 필요하냐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헌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보장받을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은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A와 B가 있죠. 먼저 A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생계비를 혼자서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소모되는 비용은 거주비입니다. 거주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아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청년 주거비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 임대료 중 20만원 월세 지원, 그리고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고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 사례는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산 청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원래 이 정책은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 정책이었는데요. 이게 10만원에서 최대 3,000명으로 이제 한도를 정했다가 매년 거듭할수록 정책의 수혜성에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0만원 월세 지원과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이라 해갖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한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세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부산에서 오래 살아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청 기간이 이렇게 있고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 기준은 임차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지 해당이 되고요. 지원 내용은 생애 1회에 하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다만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 제외하고 월세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워낙 셉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인기 있는 부산의 청년 정책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부산 청년들이 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있고 이것이 부산 청년의 인기 있는 정책 중에 하나로 손꼽히면서 부산 청년들의 월세의 부담감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도 여겨지고 있는 거죠. 다음은 B 사례인데요. 저는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스펙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매일 제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마지막으로 찾아보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뽑아주지 않던 띵띵 기업이 신규층을 늘리면서 저를 채용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제 한 사례가 있네요.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었는지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거고요. 22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20년 7월에 시작하였고 22년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좋은 정책이었는데 폐기가 돼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기업의 만족도와 청년의 만족도를 비교해 봤을 때 92% 이상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다 만족했었던 만족도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우수한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 때 신규 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 사업을 받아갖고 신규 채용을 많이 고용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신규 채용도 많이 늘리게 되었고 기업들도 성장하게 되면서 취업자도 많이 늘게 된 그런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보면은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이랍니다. 여기에는 그 자영업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에서 그 이제 근로장 내에서 엑셀을 다룬다거나 포토샵을 다룬다거나 혹은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한다거나 그런 업무 적합성이 있으면은 채용 조건에 일치하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들도 스타트업들도 이 지원 대상에 속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직무에 이제 활용되었고 이 직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꼭 IT 종사자만, IT 전공자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T 활용 직무를 하고 있는 그것을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채용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 졸업자들한테는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이제 정책으로 꼽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최저임금인데 그 당시 최저임금에 따라서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90%의 인건비를 직접 인건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청년을 채용하여 일 경험을 제공하는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근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등 이렇게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 경험 지원 사업이 되게 좋았고 메리트가 있던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휴학생들한테도 이 지원 사업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학을 하면 보통 6개월을 하거나 1년을 하는데 이 휴학을 하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격증 준비가 있고 인턴을 하기 위해서 혹은 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이게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휴학을 하고 휴학한 상태에서 이 기업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또 이 해당되는 금액에 인건비도 받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 내용은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 10%를 기업에게 추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정책으로 이제 받게 되면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근속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었고요.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6개월 이후에 기업들이 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많은 이제 혜택도, 많은 이제 전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기업들이랑 청년들이 상생하면서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은 이 정책이 없어진 졌다는 것이 되게 많이 아쉽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또 이 정책 자체가 보시면 이제 월 최대 18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의 90%를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장 이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1순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 정책 또한 기업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받게 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었던 좋았던 정책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또 이걸로 채용이 된 청년들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이제 정책이 있잖아요. 물론 이 정책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책을 받으려고 여섯성 있는 정책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오랫동안 근속을
하게끔 이제 유도해주는 그런 우수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보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청년들이 정책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이 외에도 지금 많은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워낙 이제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그리고 정책은 트렌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A와 B를 든 사례에 대한 이유는, A는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이 B는 코로나 시기에 기업들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채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A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B의 정책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란 것은 워낙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폐기되고 바뀌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정책들은 폐기가 되고요. 우수한 정책들은 내년 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지자체에서 혹은 다양한 관할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 주거, 외교, 교통, 일자리, 권리, 참여, 출산, 경제, 교육, 농촌, 기술, 기업, 문화 등등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어느 한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문제들을 포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들을 정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열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도 이 안에서 새로운 정책으로도 풀이가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성격은 어떠한가라고 이제 보았을 때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위성인데요. 이 첫 번째 정책 당위성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책이란 것은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당위성이라 하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책은 권력성인데요. 이 권력성은 그 행동의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과 권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을 제안하는 자들은 뭐 시민단체가 될 수 있고 주민이 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처에서 제안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은 정치성을 갖고 있고 권력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권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의 지향성인데요. 이 미래의 지향성은 정책은 앞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결코 당면한 현재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지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만의 문제를 놓고 현재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하게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서 미래의 지향성을 놓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논란이 되었던 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그때 한때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왜냐면 이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왜 주냐, 이거 예산 남용 아니냐, 이거 주면은 오히려 국가 부채면서 늘어난다, 안 좋다라고 이제 여론이 워낙 많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죠. 여기는 이제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받게끔 함으로써 생활비 부담 완화를 일으키고 또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상생구조를 가져가기 하기 위해서 지역이 침체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을 하고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으로 특히 저소득층,
기초 생활 수급자들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혜택도 주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이제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의 지향적인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보시면은 의사결정권인데요. 이것은 행동 지향성입니다. 정책은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까지 포함되고요. 부자기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특히 무의사결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동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양면성입니다. 정책은 국민들에게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정책에 따라서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책의 영향은 양면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의 양면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이제 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이 나면은 청년들한테만 혜택을 받게 되다 보니까 뭐 중장년층이라든가 노인들한테는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혜택을 받지 않게 하느냐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정책 중에서 이제 가장 비율이 낮고 많이 없는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무래도 그 중장년층들이죠. 이제 그 중장년층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이고 또 국가의 국민인데 왜 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냐, 왜 청년들한테만 많이 쏠려 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다 보면은 어느 한 특정 집단과 계층은 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는 이제 계층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도 이제 동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동태성은 어느 한 곳에,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태성이고요. 그래서 정책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올해는 이렇게 시행됐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감액될 것 같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요. 혹은 더 이만큼 더 효과를 냈기 때문에 증진시켜서 또 정책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대개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수시로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책 결정의 기본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의제 설정을 합니다. 이제 모든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의제 설정을 하겠죠. 이것이 문제인지,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문제인지 우리가 의제를 하나 놓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한번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책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왜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모든 정책에는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원의 예산을 이제 투입된다 하면은 그 예산의 투입 대비 향후에 이 정도의 이제 효과를 내고 싶다. 몇 퍼센트 비율로 더 성장세를 낼 것이고 몇 퍼센트 비율로 더 효과성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측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정책에는 목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목표 설정 다음에는 대안을 탐색하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비교 분석을 할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겠죠. 그 다음에는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탐색하고 뭐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D를 탐색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D에 대한
뭐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과 예측도 하겠죠. 그래서 이 미래 예측을 했을 때 만약에 이 D라는 이제 대안이 좀 앞으로 미래를 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언밸런스하고 좀 맞지가 않다, 좀 이렇게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B를 선택하지 않고 뭐 A, B, C 중에서 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이제 비교하고요. 이 대안을 비교한다면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 평가가 소망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된 정책들이 과연 이상적으로 이제 이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맞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정책 결정의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남들보다 좀 더 우수하고 뛰어난 정책 제안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 말고도 뭐 주위의 친구라든가 주민, 지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것을 딱 들어도 누구나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할 만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듣고 누구나 들어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제와 이슈를 찾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재 시대에는 이런 다양한 요구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를 이렇게 딱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이슈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SDGs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들이 앞으로 점점 더 요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DGs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할 텐데 이것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SDGs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SDGs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것을 유엔에서 직접 명시한 거고요. 그래서 UN SDGs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유엔에서 합의한 국제적인 약속이고요. 우리나라도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좀 우리나라식으로 좀 맞게 KSDGs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7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빈곤 퇴치가 있습니다. 이 빈곤 퇴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속시킨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하 종식은 기하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 상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가한다. 그리고 목표 세 번째는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 네 번째로는 양질의 교육이라 해서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평등은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 번째는 모두가 물과 위생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요.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아홉 번째는 보건력이 높은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는 산업혁신 사회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11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로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보건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그리고 13번째로는 기후변화와 대응으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로는 해양 생태계 보존으로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15번째 육상 생태계 보호로 지속 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복원, 증진하고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손실을 중단한다 합니다. 그래서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생물의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고 나와 있고요. 16번째는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째는 지구촌 협력이라 해서요.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DGs가 KSDGs가 나올 만큼 되게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SDGs는 기업이랑 정부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앞으로 민간 영역, 주민협의체라든가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개개인들,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목표들을 시행할 것을 권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내 기관에서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국민으로서 이런 SDGs를 어떻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차 산업 시대, AI, 블록체인, VR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점점 더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딩들도 지금 이제 많은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만 배우는 코딩이 아니라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이제 사람들이, 모든 이제 시민들이 이 코딩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영역의 언어로 이제 인지하고 다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과일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과 모든 이제 전공자들이 이런 이제 기술들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익힐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도 점점 생겨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점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재직자 양성 과정을 해갖고 재직자 양성 과정에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AI 과정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이제 과정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별로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메이커 스페이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80여 개가 되는데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3D 프린터, 아두이노, 그리고 레이저 커터 등등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라든가 목공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메이커 스페이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점점 더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걸로 지역사회 내에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그런 이제 효과 달성을 위해서 점점 정책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4차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 언택트를 통한 문제 해결 정책인데요. 사실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끝났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혹시 모릅니다. 혹시 진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또 이런 예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언택트를 통한 문제 해결 정책들이 점점 더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몇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앞당겨서 이 코로나 시기 때 급격하게 찾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산업 수단이라든가 모든 이제 생산 시설들은 사실상 이제 온라인으로 다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업이라든가 제조업 등등 다양한 업들이 이제 수행되고 있지만 이 대체제로서 언택트 온라인 기술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이제 같이 상생시키면서 대체제로 이제 언택트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후위기 문제의 정책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 전 세계의 문제고요.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정의부터 해서 같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들이 점점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인식 전환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정책 기술 등등 다양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문제의 정책들도 이제는 이제 주민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들을 이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이 네 가지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고심해 보시고 제안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점점 더 요구될 것이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SDGs를 실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점점 더 등장할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SDGs가 7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KSDGs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극심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 SDGs 목표에 맞춰서 실천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셔갖고 제시를 하면은 더 월등하고 뛰어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이제 정책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제 정책의 기본 근원은 기본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가 청년 기본법을 이제 시행하면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이 청년 기본법에 의거하여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법은 보통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 청년 기본법에 의거하여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강원도, 뭐 충북, 충남, 제주도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도와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례가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본법에 의거하여서 기본 조례를 만들고 기본 조례에서 청년들의 복지의 삶과 질을 많이 이제 혜택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기본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조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조례 또한 이제 그에 기반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례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기본법이 근원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들은 각각 이제 지자체에 맞는,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정책 결정이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 제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정책 리빌레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